안녕하세요. 저는 60대에 들어선 지도 몇 년이 된 사람이에요. 100세 시대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60은 아직 청춘이라고들 하지만 제게는 다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만 같았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살아온 사연들을 들으면서 제 얘기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겹도록 고생만 한 제 사연이 무슨 재미가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그저 그런 옛날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재미도 없고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시절이 그랬으니 어쩔 수 있나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는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해야 했던 저는 여상을 졸업하고 바로 작은 공장에 격리로 취직을 했는데요. 그 공장 사장의 아들이 제게 반해 막무가내로 부모를 조르며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는 바람에 얼결에 나이 20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당시 저를 데리고 있어줬던 큰 이모가 저를 시집 보내며 했던 말인 기억이 나요. 살면서 여러 번 곱씹게 됐던 말이거든요. 윤호가 눈칫밥만 먹게 하고 시집 보내면서도 아무것도 못해줘서 이모가 너무 미안해. 시집이라도 잘 보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허우대만 멀쩡하고 하는 일도 없다면서 지 아버지 돈만 축내며 사는 한량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구나. 허우대만 멀쩡하고 부모 재산 믿고 먹고 노는 놈팡이. 큰 이모 말이 꼭 맞는 말이었지 뭐예요. 그놈은 딸 하나 낳아놓고는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죠. 그러나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던 저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기에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놈팡이는 기어이 데리고 놀던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며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 안 해요.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요? 2집 살림을 하든지 3집 살림을 하든지 아무 말 하지 않을 테니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혼만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며 버티려고 했지만 저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손이 귀한 집이라 유치원에도 들어가기 전인 어린 딸도 뺏기고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이해 안 되는 얘기죠. 전 남편은 답이 없는 놈팡이었지만 이전 시부모는 그래도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목 같은 아들이어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지 이전 시부모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건지 결국은 아들 편을 들더라고요. 어떻게 구슬려도 말을 고집을 부리는데 어쩌겠니.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도 얼마나 막무가내였는지 기억하지 너. 저 고집은 누가 꺾어. 500만 원 만들어 줄 테니 그거라도 챙겨서 살궁리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그렇게 이전 시모가 손에 쥐어주는 돈 500을 받아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 하나 없었던 저였기에 이혼을 당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저를 키워주셨던 큰이모도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으니 당장 갈 곳도 마땅하게 없었으니 그 돈이라도 받아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해주고 나왔지만 막상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곱지 않았고 일을 해본 경력도 없는 거나 다름없었기에 정말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었고 못할 일도 없었죠.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제 한 몸 먹고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맘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집 한 칸 마련하겠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는데 사기도 당해봤고요. 제가 생각해도 참 파란만장 박복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50이 넘을 때까지 몸쓰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물류센터에서 젊은 애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 나이까지 버틴 덕분에 죽을 때까지 이사할 일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했어요. 작은 평수의 빌라였지만 햇빛도 잘 들고 자재도 좋은 것들로 탄탄하게 잘 지은 집이었답니다. 집을 장만하고 재작년까지도 일을 했는데 더 이상은 몸이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국비교육을 받으며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한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땄어요. 물류센터에 나갔던 것에 비하면 수입이 턱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크게 힘들지 않게 일하면서 나름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이라 큰 욕심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죠. 총 3분의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은 꼭 엄마 같아서 마음으로 챙기게 되더라고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마당에만 있기 아까우니까 저기 동네 초입에 있는 시장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오시면 어때요? 장바다가 밑반찬도 좀 만들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릴게요. 좋으시죠? 오늘은 집에만 있으면 되는 날인데 왜 그렇게 사서 일을 하려고 해? 그냥 여기 앉아서 드라마나 보다가 시간 되면 퇴근해. 목욕도 하라고 정해놓은 날만 시켜주면 되는데 사람이 원래 그렇게 유난스럽게 부지런한 거야? 제가 몸 쓰는 일을 오래 해서 그러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귀찮으세요? 산책 다녀오시면 좋잖아요. 제가 조실부모 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어떤 건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어르신을 빼면 꼭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들만 셋이 있는데 딸 하나가 없거든. 아이 잘 됐네. 이참에 딸 하나 얻은 셈 치지 뭐. 젊었을 땐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다고 큰소리 뻥뻥 치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딸 하나 없는 내가 제일 불쌍하다 싶더라니까. 아들들은 재미가 없어. 곰살 맞게 구는 딸들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니 죽을 때 다 되어서 소원하던 딸이 생겼네. 아유, 어르신도 참 저보다 총기도 좋으시고 아직 정정하시면서 그러시네. 제가 엄마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나 보고 엄마 소리를 참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니 저는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은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그럼 저 이제부터 어르신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엄마, 얼른 옷 챙겨 입고 산책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날씨라고요. 이거 봐요. 햇살 좋은 거 보세요. 그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그 어르신을 돌봐드렸죠. 그런데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어르신 장남이 제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으로 언제 돌아오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어머니 집을 저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마냥 비워두기도 그래서 말인데요. 보호사님께서 여기 와 사시면서 집을 관리해 주실 수 없을까요? 평소에 어머니가 딸처럼 잘 돌봐주신다고 보호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 누구보다 이 집을 잘 아시니까 저희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사시던 집은 제가 사는 빌라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서울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한가지고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자그마한 주택이었어요. 몸이 불편해지셔서 관리를 못하셨을 텐데도 참 단정하고 예쁜 집이었죠. 그 집마당 텃밭이며 꽃나무를 가꾸며 살 생각에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제가 살던 빌라는 월세를 놓아 여윳돈을 만들어보자 싶었어요. 집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젊은 신혼부부인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다고 보증금을 조금 깎는 대신 월세를 더 낼 수는 없냐고 하는 거였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나 그런 곳을 더 좋아할 텐데 젊은 신혼부부가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게 반가워서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입장도 아니었으니까 저로서도 월세를 더 받는 게 좋기도 했고요. 계약을 하는 날 부동산에서 만난 신혼부부는 동글동글 똑 닮아 둘 다 인상이 참 좋았답니다. 특히 앳된 새댁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계약하는 그 잠깐 동안 같이 있으면서 새댁 참 곱다는 말을 5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새댁이 어쩜 이렇게 고와. 이렇게 앳되고 고운데 결혼을 일찍 했나 봐. 아이고 참 곱다. 빌라가 지은 지는 좀 됐어도 살기 좋은 동네야. 그 집 사고 나한테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 보면 기운이 좋은 집인 게지. 신혼부부 예쁘게 살라고 도배도 깨끗하게 해줄 테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아이 그렇잖아도 도배까지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보증금도 깎아주셔서 저희는 도배까지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제 집이다 생각하고 집 깨끗하게 흠집 안 내고 아끼며 살게요. 어쩜 고운 새댁이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신랑은 결혼 참 잘한 거야. 그런데 둘이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 잘 만났네, 잘 만났어. 그렇게 기분 좋게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무 연락도 없이 월세가 몇 달이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겠거니 싶어서 처음 얼마간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연락 한 번 없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 거라는 생각에 집으로 직접 찾아갔죠. 벨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도 기척이 없어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얼핏 봐도 안색이 너무 안 좋은 새댁이 만삭의 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새댁, 세상에 언제 이렇게 배가 부른 거야? 산 달이 언제야? 얼굴은 또 왜 이래? 어디가 아픈 거야? 내가 좀 들어갈게. 그래도 되지?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대체 밥을 해먹은 게 언제야? 부엌을 사용한 흔적이 너무 없잖아. 아니, 뭘 먹고 산 거야? 신랑은 어딨어? 응? 새댁이 딱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막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새댁은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월세 밀려서 죄송하다는 소리만 하는 거였어요. 저희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했어요.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인데 아이 낳고 몸조리만 좀 하고 나면 제가 일해서 밀린 월세 갚아 나갈게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갚을 테니까 몇 달만 말미를 주세요.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만삭인 채로 사정을 하는 새댁 모습이 어찌나 짠한지 제 사정도 그리 넉넉한 편도 아니었지만 지갑에 있던 비상금을 있는 대로 탈탈 털어 30만 원을 새댁 손에 쥐어주고 나왔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몇 날 며칠 그 새댁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이라도 챙겨 먹었는지 산통이 오면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은 있는지 너무 걱정돼서 한 번 더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에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다니까요. 괜한 오지랖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쪽에서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은 굴뚝였지만 참았어요. 새댁을 찾아가는 대신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새댁 이야기를 한참 했답니다. 처음 월세 계약을 했던 날도 그 새댁 얼굴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땐 이혼하면서 뺏기고 나온 딸이 떠올라 그러는 건가 싶었어요. 사진 한 장 가진 거 없이 그렇게 두고 쫓겨나듯 나와서는 먹고 살 걱정에 딸 생각을 할 겨를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움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잊은 듯이 살다가 딸이 고등학생 되었을 즈음 이전 시댁이 운영하던 공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장 주인도 바뀌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맘먹고 찾으려고 했으면 어떻게라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찾는다 한들 저를 기억도 못할 텐데 어쩌면 다른 여자를 엄마로 알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괜히 나타나서 아이를 힘들게 할까 싶은 걱정도 됐고 두려운 마음에 애써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갔을 땐 큰맘 먹고 갔을 텐데 더 찾아보지 그랬어. 먹고 사는 건 해결됐을 때였을 거 아니야. 그렇게 뺏기듯이 두고 온 자식인데 어떻게 잊고 살았겠어. 그게 두고두고 한이 됐으니 그 새댁을 보면서도 딸 생각이 났던 게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그 새댁을 보면서 떠올렸던 건 두고 온 딸아이가 아니라 그 옛날 제 모습이었지 싶어요. 말갛게 했던 그 모습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 20에 시집갔던 저 모습을 떠올리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 자네도 참 한이 많은 인생이야.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한 번 더 찾아가 보지 그래. 자네 말처럼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는 거면 큰일이잖아. 산 딸도 금방이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빌라에 가볼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주문한 적도 없는 택배가 하나 배달되어 왔더라고요.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 제게 온 건 확실한데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아무리 곱씹어도 모르는 이름이었죠.
하여간 제 앞으로 배달되어 온 물건이니 무엇인지 열어놔 보기로 했는데 상자를 열다가 기함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거예요. 상자 안에는 작은 지퍼백 하나가 달랑 들어있었는데 그 지퍼백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몰라서 한참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그건 다름 아닌 신생아 탯줄이었어요. 파란색 집게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집어놓은 거였는데 탯줄이 틀림없었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요즘은 병원에서 탯줄을 그렇게 해서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상자 안에 물건이 탯줄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당연하게도 그 고운 새댁의 얼굴이 스쳤죠. 그런데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그 새댁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좀 가다듬고 상자를 다시 보니 상자 바닥에 쪽지가 한 장 끼워져 있었는데 그 쪽지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고 제 부모님 주소입니다. 외손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꼭 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새댁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새댁의 부탁대로 탯줄을 들고 메모에 적힌 부산의 주소로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소지에는 담장이 높고 커다란 대문이 있었는데 얼핏 보아도 으리으리하게 아주 좋아 보이는 집이었어요. 서울 살아도 부자 동네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그 집이 제가 태어나서 본 제일 좋은 집이었지 싶어요. 이댁 외손자 탯줄을 전해드리러 왔다고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서서 잠깐을 기다렸는데 그리 오래지 않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고운 새댁이랑 너무 닮아서 누가 봐도 새댁 엄마구나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새댁이랑 너무 닮아서 말씀을 안 하셔도 새댁 엄마인 걸 알겠어요. 새댁 엄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지만 새댁도 아이를 낳기에는 애때어 보였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걸 제게 알려달라고 제 딸이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딸은 저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고 집을 나가버렸던걸요. 그리고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건가요? 제 딸을 어떻게 아시는 분이시죠? 제 딸아이를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당신이랑 너무 닮은 새댁이 제 집에서 새를 살았어요. 신랑도 아주 듬직해 보였고 둘이 참 예뻤죠. 새댁을 마지막으로 본 게 지난달이었는데 그때 만삭이었고 다음 달이 산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탯줄과 여기 주소를 보내오면서 이곳으로 찾아가 외손자가 태어났다는 걸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이게 그 탯줄이고 새댁이 같이 보내온 메모도 여기 있어요. 새댁의 엄마는 평생 고생이라고는 안 해보고 곱게 살며 관리 잘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였는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어디가 많이 아픈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안 되어 보였지요. 새댁의 엄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며 사진 한 장을 가져왔어요. 제 딸 사진이에요. 이 아이가 맞나요? 가져오신 탯줄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거지만 그래도 제 딸을 만나신 게 맞는지 확인부터 하고 싶네요. 예, 맞아요. 새댁이에요. 틀림없어요. 이렇게 부잣집에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친자 확인부터 하시고 새댁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댁을 찾아갔을 때 신랑도 안 보이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낳은 모양인데 그런데도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고 보니 새댁의 외가는 대대로 땅 부자에 부동산 부자인 집안이었는데 새댁의 엄마는 외동딸로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고 해요. 새댁의 생부는 새댁이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죽었고 새댁의 엄마는 7년 전에 재혼을 한 상태였어요. 재혼을 결심한 건 딸아이를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이 울타리처럼 저와 딸을 지켜주기를 바랐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재혼을 했던 거였어요. 딸아이가 제게 아무런 말도 없이
더 이상 제 딸로 살고 싶지 않다는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저를 떠나버렸을 때도 저는 재혼한 남편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딸아이의 가출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아무래도 자꾸만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남편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에게 또 다른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바로 연락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새댁 엄마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하고 답답했지만 새댁 엄마가 일을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시 한 달쯤 흐른 어느 날 새댁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가 대문을 열어줬다니까요. 아니 새댁,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몸은 괜찮은 거지? 아기는 어딨어? 엄마는 만난 거야? 신랑은? 아유,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 죄송해요. 제가 폐만 끼치고 걱정까지 하시겠네요. 우선 좀 앉으세요. 얘기가 아주 길어요. 몇 날 며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처럼 말이 아니었던 만삭의 새댁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만 해도 안심이 됐어요. 일이 잘 해결되었나 보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댁이 겪은 일들은 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재혼한 이후로 저는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재혼한 사람은 엄마가 있을 때만 저를 보고 웃는 얼굴로 연극을 했고 엄마가 없을 때는 아주 무서운 얼굴로 걸핏하면 저를 윽박지르고 협박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어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겁을 잔뜩 먹었고 엄마는 그 사람 말만 믿고 저를 내다버릴 것만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아들을 데려왔는데 엄마가 그 사람이 데려온 아이를 아들이라고 부르며 챙기는 모습도 너무 싫었어요. 세상에, 그 어린애한테 아주 몹쓸 사람이었나 보네.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서 집을 나왔던 거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이 쪽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집을 나와버리면 어떡해. 그 바람에 새댁도 그 고생을 한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원망스럽긴 했지만 언젠간 엄마도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말이 없는 아이가 되어갖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외톨이였어요. 그랬던 제게 유일하게 다가와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죠. 그런데 엄마와 재혼한 사람은 남편의 제 배경을 보고 덤벼든 불량배 취급을 했고 저를 그런 남자에게 홀려 반항하는 철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 자신이야말로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으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저런,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엄마는 어쩜 그렇게 전혀 몰랐던 거야. 그 남자가 엄마한테는 참 잘했었나 봐.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몸도 약했던 데다가 외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관리하는 걸 무척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가와 사업적인 부분을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고 외할아버지 유산으로 호텔 사업도 벌이고 하니까 사업 수완이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정하고 엄마와 저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갈라놓기 시작했는데 저는 반발심에 엄마하고 이야기도 하려고 들지 않았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과 그 사람 아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저를 쫓아내려고 제대로 마음을 먹었는지 어쩌지도 못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저를 그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제 발로 나오지 않으면 엄마에게 저를 모함해 쫓아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그때부터 쭉 신랑이랑 둘이 살았던 거야? 부잣집 딸내미가 고생 많이 했겠네. 내 맘이 이렇게 안 됐는데 아이고,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신랑은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저희는 어디에도 도움받을 곳이 없었으니까 둘이 무작정 서울로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어요.
처음엔 고시원 같은 데서 살았죠. 그러다 보증금 모아서 월세방에서 살았고 임신한 걸 알게 되고는 제대로 된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서 아주머니 빌라를 이사했던 거였거든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가오니까 남편이 이제라도 오해를 풀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엄마를 만나보겠다고 부산으로 갔는데 그렇게 나간 남편은 그 길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 그랬던 거였어.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야 아무 연락도 없이 월세를 밀리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내가 사람 잘 봤지 뭐야.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월세도 몇 달이나 밀려 있었는데 30만 원이나 쥐어주고 가셨잖아요. 믿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부산으로 간 남편이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걱정이 됐는데 무엇보다 겁이 났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다시피 했었거든요. 돈도 한 푼 없었고요. 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그때 아주머니가 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랑 아기 둘 다 잘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주고 가신 돈으로 밥 사 먹고 힘도 내고 아이를 무사히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무작정 도와달라고 했던 거 있죠. 어떻게 그럴 생각을 다 했어. 용하다. 내가 다시 빌라로 가볼까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신 거야? 제가 인복이 참 많은 모양인가 봐요. 아주머니도 그렇고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도 참 고마운 게 이리저리 전화도 여러 통 하시면서 알아보시더니 제 나이가 위기 임산부 보호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시면서 그곳으로 연결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도움받아서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건지도 알아내야 했고 저도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직접 찾아갔다가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꾸밀지 모르니 생각하다 못해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어쩐지 아주머니라면 믿고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잘했어. 참 잘한 거야. 그래서 엄마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지금은 다 잘 해결이 된 거지? 네, 아주머니 덕분에 엄마는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됐대요. 그 사람이 방심하고 있던 틈을 노려서 그동안 그 사람이 엄마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엄마 재산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을 잡을 수 있었는데 자금 횡령은 시작에 불과한 거였어요. 자금 횡령 정황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엄마 재산으로 불법 사채업도 하고 밀수까지 한 거죠.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조직폭력배와도 손을 잡은 거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 사람도 조직폭력배였던 건지도 몰라요. 남편이 엄마를 찾아온 걸 보고서는 강제로 끌고 가서는 가둬둔 건데 그런 일들도 다 그 조직폭력배들이 한 거죠. 세상에 사기꾼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깡패 새끼들이었네. 인간 말종들 같으니라고? 무슨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다 있어 그래. 정말이지 별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라지만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이제와 이 나이에 그다지 놀랄 일도 더는 없을 것 같았는데 듣고도 믿지 못할 이런 일들이 제게 엮일 거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여간 다행히 새댁 남편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고 그 나쁜 놈들은 당연히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될 거라고 해요. 법으로 벌할 수 없는 죄까지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콩밥을 먹어도 시원찮을 테지만 법이 판단하는 한 최고로 높은 벌을 제대로 받게 되기를 바라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엄마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하러 서울 올라왔는데 제일 먼저 아주머니 찾아뵈러 왔어요. 아주머니는 저희 가족의 은인이세요. 정말이에요. 엄마 옆에서 아이 키우면서 긴 시간 쌓인 오해도 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엄마가 아주머니 꼭 모시고 오랬는데 저희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유 무슨 은인식이나.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 해도 충분해. 세대 건강한 모습 보일 수 있어서 좋고 일이 다 잘 해결됐다니 더 바랄 게 없네.
근데 애기가 좀 보고 싶긴 한데 그럼 이참에 부산 구경 한 번 더 갈까? 그렇게 새댁네와 함께 부산으로 가서 며칠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융숭한 대접을 잘 받고 왔답니다. 새댁의 가족들은 지금도 저를 끔찍이 챙겨요. 뭘 그렇게 자꾸 보내는지 부산에서 택배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고 새댁이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와요. 부산에서도 그랬고 새댁이랑 통화를 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다시 만나 행복하고 다정한 모녀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제 딸아이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핏줄이 뭐라고. 지금까지도 자식 없이도 다 있고 잘 살아왔는데 싶으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지라 요양병원으로 어르신을 만나 뵈러 가니 저도 모르게 또 하소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새댁 일이 잘 풀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이간질을 해서 그랬다지만 짧지 않은 세월 감정의 골이 깊었을 텐데도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겠죠. 어쩌면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고 하여간 다정한 모녀의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두고 온 딸아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 있죠. 이제는 길에서 마주쳐도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 말이에요. 이제와 무슨 자격으로 제가 애미라고 나타나겠어요. 부질없는 생각인데 자꾸만 이러네요. 그게 왜 부질없는 생각이야. 그리고 자격은 무슨 자격? 자네가 버리고 온 것도 아니고 쫓겨나면서 딸 자식까지 뺏긴 사람이 왜 자꾸 죄인처럼 그래. 그러지 마. 어?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딸을 찾아보는 게 어때? 마음 먹고 찾으려고 들면 방법이 있겠지. 안 그래? 엄마 같은 어르신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저는 딸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라곤 딸아이 이름이랑 생년월일 뿐이었고 전 남편의 정보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돈 받고 사람 찾아준다는 데도 가봤어요. 근데 그런 데서도 정보가 너무 적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면서 애매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찾으려고 해서 이제는 찾고 싶어도 찾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싶은 마음에 또 자책을 하게 되더군요. 밥맛도 없고 기운이 쭉 빠져서 내내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또 한숨 자고 나면 괜찮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 거죠. 제가 서울 한번 가야겠어요. 목소리만 듣고도 어찌 그렇게 잘 알아. 거짓말도 못하겠네. 사실은 내가 요즘 기운이 좀 없어. 딸아이를 찾아볼 결심을 했는데 막상 찾으려고 나서니 찾을 방법이 없는 거야. 나도 참 어리석고 대책 없어. 그치? 아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왜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기어이 알아눕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일은 널리 알려야 방법을 찾죠. 저도 여러 가지 좀 알아볼게요. 근데 혹시라도 아주머니 딸도 아주머니를 찾고 싶어 하고 있다면 유전자 등록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주머니도 그것부터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유전자 등록? 그게 뭐야? 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처음 들어봐. 그게 뭐야? 실종된 아이를 찾는 데도 쓰이고 해외 입양 아들이 부모를 찾는 데도 쓰이는 건데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싶거나 부모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두면 정보가 맞는 사람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머니 따님이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둔 상태라면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정보를 등록하면 바로 매칭이 돼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아직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아주머니 따님이 아주머니처럼 자기 정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유전자 등록부터 해요. 제가 내일 바로 서울 갈 테니까 저랑 같이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게도 새댁이 도와준 덕분에 저는 그 유전자 등록이란 걸 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로 그걸 통해서 딸을 찾게 된 거예요. 딸아이는 저보다 훨씬 앞서 자기 정보를 등록해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의 존재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자라는 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는지 딸을 만나기도 전에 저는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헤어진 지 40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됐답니다. 어찌나 떨리든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나가서 앉아있는데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계속 마셔서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딸을 기다리는 동안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죠. 유치원에도 들어가기 전에 헤어진 딸은 어느덧 40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내 딸이다 싶지는 않았어요. 어쩐지 서먹하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그렇더라고요. 내 속으로 낳아서 5년을 품에 끼고 키웠는데도 세월이 이렇게 흘렀으니 이제 정말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보겠구나. 다 늙어서 엄마라고 나서는 것도 미안했는데 이렇게 만나니 엄마가 너무 늦게 찾은 게 제일 미안하다. 우리 딸 어떻게 살았니? 손 한번 잡아봐도 되겠니?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사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같이 살던 엄마가 저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건 그저 막연한 생각일 뿐이었고 대놓고 구박을 한다거나 차별을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랬구나. 다행이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던 모양이네.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 지금도 왕래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그분과도 오래 못 살고 몇 년 살다 헤어졌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헤어지고 바로 또 다른 새어머니가 들어오셨거든요. 아버지는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할아버지 재산을 거덜내면서 본인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셔서 쉰들 생신도 못 넘기고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전 남편은 그렇게 일평생 놈팡이로 살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였어요. 딸 자식이 고생이나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앞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니. 공부는 제대로 한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아 계시니? 아이 참, 다른 형제는 없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돌봐주셨던 분은 아이를 낳지 못하셨고 두 번째 새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늦둥이를 보셨어요. 제가 고3이 될 때 동생이 태어났으니까요. 걔가 겨우 10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죠. 새어머니는 동생을 할머니께 맡기고 집을 나가셨고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니 연세도 많으신 할머니가 초등학생 손자 뒷바라지 하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자주 들여다보면서 챙긴다고 챙겼어도 저도 제 자식 키우느라 바빴으니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런, 그래, 너는 결혼을 일찍 했던 거구나.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애는 몇이나 둔 거고. 아이고, 40년 세월 묵은 얘기들이 오죽만을까. 그래도 엄마는 네 얘기가 제일 궁금하구나. 네 모습이 좋아 보여서 잘 사는구나 싶으면서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저도 엄마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동안 살아온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 원 없이 해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근데 너는 유전자 등록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라 등록을 하면서도 이런 걸로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가 이미 등록을 해놔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생각할수록 신기했어. 사실 저도 낳아준 엄마가 따로 계시다는 것만 알았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엄마를 찾을 생각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쫓겨나듯이 집에서 나가게 된 이야기며 저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맡긴 거나 다름없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되긴 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고 엄마도 너무 어렸으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실지도 모르고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두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만약에 엄마도 저를 찾을 생각이 있다면 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등록을 해둔 건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40년 만에 만난 딸에게서 전 남편과 이전 시부모의 죽음을 전해 들으니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세월의 무상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했지만 그토록 긴 세월을 두고 일어난 일들의 정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몰아치는데 그 얘기를 전하는 딸이나 저나 감정에 큰 동요 없이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60대 중반, 딸아이도 40을 훌쩍 넘은 나이가 되어 다시 만났으니 그럴만도 하죠. 세월의 무상함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의 무상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나도 꿈만 같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네 할머니의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할 뿐이구나. 나를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40년 동안 한 번 찾지도 않은 애미에 대한 원망이 왜 없겠니? 너의 그런 마음을 나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보자.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잘해주고 싶어. 서두르지 말아야지. 저는 매일같이 이 말을 되새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40년 세월에 만든 벽이라는 것의 존재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맘만 앞서 서두르게 되면 그 벽에 부딪혀 실망할 수도 있고 자칫 잘 살고 있는 딸아이나 딸아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대학 공부도 제때 잘 마쳤고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아들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 이복 동생과도 사이가 좋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딸이 사위와 손자 둘을 모두 데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다녀갔어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나르며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장모님,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잖아도 제가 요즘 자꾸 배가 나와서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데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것 같단 말이죠. 큰일이에요. 박서방도 참 맛있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나는 옛날 사람이라 입맛이 촌스러워서 세련된 요즘 음식은 잘하지도 못하지만 제철 재료로 이것저것 많이 안 넣고 만든 거니까 몸에 안 좋을 리는 없을 거야. 골고루만 먹으면 그게 제일이지. 요즘 음식 아니라고 해도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을 애들도 너무 좋아해요. 나도 일한다고 바빠서 인스턴트 같은 걸로 대충 만들어줄 때도 많은데 엄마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요즘 다 너무 잘 먹고 다닌다니까요. 문제는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외할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탈이에요. 그래도 계속 많이 해주셔야 해요. 제가 책임지고 아빠 운동하시게 할게요. 예쁜 마당에 아이들 소리까지 가득 차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손자들도 누구보다 잘 자란 것 같다니까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딸도 사위도 바른 생각을 하는 부모라는 생각에 믿음직스러웠어요. 할머니, 형이 할머니랑 엄마 얘기를 소설로 쓸 거래요. 형은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엄마 얘기로 나중에 영화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영화로 만들려고 쓰는 거니까 소설이 아니고 시나리오, 각본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활동하는 동아리에서 해마다 작품전을 하는데 시나리오를 출품해보려고 해요. 충분히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이야기니까요. 전국 고등학생 연합 동아리인데 영화 만드는 동아리예요. 요즘 그 시나리오 쓴다고 저 붙들고 어찌나 물어보는 게 많은지. 오늘 여기 오면서도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산더미라며 얼마나 벼르면서 왔는지 몰라요. 엄마, 아마도 오늘 쟤한테 붙잡혀서 좀 시달려야 할 거예요. 딸아이 말처럼 그날 전 큰 손자에게 붙잡혀서 한참 동안 별별 얘기를 다 해줬답니다. 다 늙은 할미 살아온 얘기가 뭐가 재밌다고 영화를 만든다는 건지 부끄럽기도 했지만 손자 녀석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참 좋더라고요. 좋은 일도 생기려면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건지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르신도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곧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됐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냥 나랑 같이 살자.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말벗이라도 하고 좋잖아. 딸내 가족들 불러다 마당에서 고기도 굽고 말이야. 필라는 계속 세주고 내 집에서 같이 살지 그래. 나 밥 해주고 돌봐주는 값은 내 자식들이 섭섭지 않게 내놓을 거야. 자네 많이 부려먹진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아유, 엄마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운하게. 제가 무슨 돈을 받고 엄마를 모셔요. 엄마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만 들어도 전 이렇게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곧 어르신이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집단장을 하고 있답니다. 집단장이라고 해봐야 마당에 꽃나무 2억 그루 더 심는 거지만 제 마음은 너무 즐거워요. 평생을 외롭고 고단하게 살았는데 60이 넘어서 만나 엄마처럼 돌봐드리고 싶고 때론 의지하고 싶은 어르신도 생겼고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는 새댁네 가족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친딸까지 찾아 사위에 손자도 2이나 생겼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야 제 가슴에도 와닿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거든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을 했어요. 지금은 건강이 최대 관심사랍니다. 몸에 좋다는 것들도 부지런히 찾아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죠. 아직 한창이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요. 모두 건강하세요.